위원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뭐 한 10초 사이에 생긴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는데 경위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영상을 지금 금방 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정해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거고. 제가 오늘 정보위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위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 출석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해 시간에 6층에 있는 정보위를 가려고 급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송원석 의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저도 운영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원내대표이신 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운영의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회 정회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야죠. 저는 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뒤돌아서서 저는 앞에 나가고 있는데 몸을 던지신 건 송원석 의원이십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 보셔도 그 문제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부딪히는 것을 보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가고 있었고 송원석 의원은 가시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이 몸을 던질 때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뒤돌아서서 인상을 저한테 확 쓰시면서 몸을 던지는 거 보고 제가 초선의원이고 평상시에는 복도에서 만나면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도 드립니다. 그러는 분이 이 자리에서 또 충돌 하나 가지고 발언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라고 얘기했고 송원석 의원은 그 전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셔서 위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몸을 던지셔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과 진행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강훈식 실장님,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법칙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행을 목도했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 집단이 현대 정치제도,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을 맡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시각으로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억측과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내란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겠죠. 이런 억측과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수준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말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달리 엄격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무슨 특정 비서관이 통화해서 누구 사의를 표하겠다는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적절하게 신속히 대응을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님은 그동안 비서실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의 장이고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 장이다. 그 지위에 맞는 권한을 내가 행사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저는 네, 그것이 옳다고
맞다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여러분이 다 압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어제 1심 선고가 나온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재명 전 당대표 테러 사건 관련해서 자작극이니 뭐니 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아포유 운영자 이종원 씨에 대해서 선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작년과 1월, 2월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는데요. 결국 집행유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와서 징역형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이런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의무이고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 저는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무게와 고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회도 그런 엄중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하고 가짜뉴스나 가짜 정보에, 허위사실 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그걸 견디고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요즘에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주모 의원이 10월 3일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 무려 2일간 회의 주제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다. 라는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죠. 네. 대통령은 온갖 국가의 중대사를 관여하고 챙기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죠. 그러므로 한 가지 일에만 24시간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능 프로라고 하는 그 단어, 선정의 단어를 써서 마치 큰 국가의 중대사가 있는데 막 놀러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 K푸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알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대통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피해 회복도 지금 소홀함 없이 잘 대처한 것은 맞습니까? 어때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죠? 국정자원화제 48시간과 관련해서 일부 주장이 있었던 것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48시간 동안만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모두가 그 자리에 맞게 위치해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됐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습이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된 사고 수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아파트 침수되는 거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래쪽 아파트 침수되더라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3자법으로 얘기하고, 뭐 내가 귀국하더라도 서울 상황이 달라질 게 뭐 있냐 라고 하던 대통령이 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 나타나서는 안 될 대통령, 정치 권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있어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지만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도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대처해 주시고 미연의 사고도 방지해 주시고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해보시죠.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매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국가의 위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국감에 맞게 좀 정책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식 실장님. 네. 예. 우리 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인데 뭐 우리가 마냥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 언론의 평가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보다는 그래도 잘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또 투자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들을 얻어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몇 가지로 평가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짜서 이번에 협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EU라든지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협상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분납하는 형식으로, 분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면서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깨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교두보 마련이 양국 간의 협의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냥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잘했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얻어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었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범 실장님. 네. 일단 이제 투자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그 외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4,200억 정도, 4,2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가 있는데, 네. 1년에 한 1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이면은 이제 외환 보유고를 줄이지 않고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없이 할 수 있는데 200억 달러는 좀 외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불안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도 있고 외평기금도 운용 자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 수익률은 뭐 KIC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 그다음에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로 이제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그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저희가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한 그런 수치입니다. 예, 뭐 대체적으로는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인데, 그래도 또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비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국 수익도 나지 않는 거에도 이제 투자를 강요당하는 거 아니냐, 또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비판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로 판단하는 위원,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리금 그 회수에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습니다.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도 뭐 5대5 이런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예, 5대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좀 그 한국 쪽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그렇게 협상을 한 것이죠. 네,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또 이렇게 비판하려는 쪽에서는 이제 비판을 제기를 하는데, 뭐 첫 번째 중에 이제 합의문이 없는 협상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이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팩트 시트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의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팩트 시트에 담고 그 담아진 다음에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용범 실장이 보고드렸던 내용은 저희 측이 아니고 이 MOU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법적 조항,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좀 정리되는 대로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을 갖다가 이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제 우리 11월 중에 우리가 발의를 하면 미국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1일 발의를 한 그 달에 있어서의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관세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15%로.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야당 측에서는 국회가 이걸 모르게 뭘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의혹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 대미 투자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에 다 보고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회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한 상태 속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국익 앞에 여야가 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을 논의할 때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 또는 안보 협상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저희는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별법을 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게 국회에서도 여야가 같이 우리 국가적인 성과다 라는 차원으로서 동결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잘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님, 저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예, 오늘 그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운영위 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가지고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왔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이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또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 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또 일이 커진 겁니다. 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예.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수석님,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이해하겠습니다.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 현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뭐 의혹보다도 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부속시장을 감싸기 위해 가지고 바뀌는 말들, 전 이런 것들이 더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박지원 의원님, 김현지 똑똑하다. 내가 국정감사장 나가라고 했다. 국회에서 부르면은 나갈 것이다. 방송 나와서 장담했다가요.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에 김현지 못 나간답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어요. 저는 이게 다선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하기로 수석님 했었습니다. 질의 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은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아니 이제 김현지 그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서실장은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 그건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오전 출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서실장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 수석님,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하신 경험상 네. 국정감사에서 오전만 출석하게서 끝내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서실장께서 나서가지고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은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낡아 빠진 쇠도끼, 예,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예, 면소하고 공소취소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저 답변 드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헌법학자의 의견이고요.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좀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 조치 함께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그 MOU 시점이 지금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점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만 에너지부도 있고요. 안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이제 원자력 부분에 문제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 주를 저희들 볼 때는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네.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되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해야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의 내용이 보고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약은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말입니다.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2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한 장은 설명 요지고요.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앞에 발씨는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씨는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정부하고도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2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는 유력한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이거를 12월 4일 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창면인가요?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다 지시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옷 벗겠다, 나 사표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다음 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결제 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이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이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제가 보기에 다른 정황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놓고 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일단 돼 지금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형법 90조에 보면요, 87조의 내란 행위를 90조에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할 경우는 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요,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 중에서도 MOU를 맺었다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아직 증거는 명확하게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제보가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실장님,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설명마저 드리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올라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훈식 실장님 그리고 예, 김영범 실장님 두 분 다 번갈아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공직의 경로를 걸어오셨는데, 또 국정의 중요 직책 맡으신 거 기대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자, 한미 협상 결과입니다. 미국은 9,500억 불로 발표하고 한국은 3,500억 불이라고 발표합니다. 숫자 뭡니까, 강훈식 실장님? 네,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각 국이 이를테면 이것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용이하게 그러면 이해했다. 세 가지 중에 제가 3,500억 불 1번, 9,500억 불 2번, 그 사이 3번입니까? 저희는 한국 발표가 저희의 합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3,500억 보고 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EU, 일본 비교해서 새로운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죠. EU는 제가 보니까 총 1조 3천억 불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합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인데 정부가 투자합니다. 한국은 한국 발표 기준으로 보아도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둘 다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EU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왜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거로 막았고 이유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거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습니까? 우리는 정부가 투자하는 내용도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 저희의 그리고 일본과 미국, EU와는 오히려 좀 다른 의미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독특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독특한 게 아니라 이유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해오는 대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이게 원래 방식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일본이 SPC에 현금을 정부가 넣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고 우리는 둘 다에 끌려든 거예요. 민간 기업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고 어차피 저희가 분리하고 뭔가 내놔야 되는 협상인데 저희는 정부 측도 내놓고 민간 측도 내놨다. 제 요지는 이해하셨죠? 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뭐 충분히 지적은 동의가 네네, 됩니다만. 어떤 부분이 동의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 결정을 함께 미국과 함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에 필요한 것들의 투자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네, 시점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동의드릴 수 없는데 이유는 4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7일에 가장 먼저 끝냈고 일본은 4월 16일에 시작해서 9월 4일에 끝냈고 우리나라는 4월 24일에 시작해서 10월 29일에 끝냈고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하고 국민들도 다 참아줬습니다. 근데 왜 정부 민간 다 끌려들었느냐? 그리고 일본이 택한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정부가 SPC에 만들어서 남의 나라 SPC에 돈을 넣어서 정부끼리 투자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끌려들어도 되는 것인데 일본 방식대로 끌려들고 정부 이거 뭡니까? 의원님, 저희가 일본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요. 일본 방식을 당연히 안 했어야죠. EU 그렇죠. 방식으로 일본 방식은 갔어야죠.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왜 저희 우리는 방식도- EU 방식을 못 가고 네. 일본 방식으로도 끌려들고 EU 방식도 덤탱이를 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실제로 EU 방식이 더 의원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본 방식과는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 나고 EU 방식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미의 수출 1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공간을 함께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책실장님께 조금 세부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노력하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맹도 계산기는 두드려야 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구윤철 부총리께서 기재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는 1,500불을 제시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2천억 불이 상호 합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3,500억 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용범 실장님은 3,500억이 현금이 다 아니다. 실제 들어가는 지분 투자는 5% 미만이다. 했는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생겼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스커뮤니케이션은 뭐 3,500불에 대한 사항인가요? 네. 예, 그거는 당시에 일본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했고 일본과 미국과의 이렇게 상호 이해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7월 30일에 했을 때 우리 협상팀이 미국과 했을 때 투자 그다음에 대출 보증이 다 포함된다는 거 당시 시점에서는 상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초에 미국에서 MOU 초안이 왔을 때 미국 말이 판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이 더 걸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려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그려봤습니다. 김용범 실장님 발언에 따르면 대출하고 보증은 민간이 나가는 거에 대한 저희가 대출과 보증이기 때문에 민간, EU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용범 실장님도 정부가 현금 투자하는 건 5%, 일본 방식이죠. 요 정도 생각했고 95%는 EU 방식을 생각한 거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10월 29일 에이펙 정상회담 위에 도달한 지점은 지금 보시듯이 100% 정부가 되는 방식이에요. 아닙니다. 2천억 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천억 불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2천억 불은 1,500불은 아닙니다. 네, 2천억 불은 다 정부가 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끌려간 그렇지만 거예요. 거기도 연간 한도 200억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그 부분은 불은 외환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드리는 오늘 문제점을 지적드리는 감사 자리니까 네. 지금
3,500억 불의 내역을 소상히 상의하지 않고 3,500억 불이라는 숫자를 덜렁 합의하면서 협상이 끌려갔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월 31일 시점 그리고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월 24일이지만 사실은 실질 협상은 새로운 이제 팀들이 제가 가는 시간 드릴 7월부터 테니까요.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예. 협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고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전략인데 예. 시간을 더 갔지 왜 이렇게 다 끌려갔냐는 겁니다. 7월 31일 날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앞선 나간 우리에게는 일본 모델을 미국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우리 쪽에 이제 권유를 한 거고 그 시점에서는 일본의 그 투자와 보증 그다음 대출 그 정도 오면은 우리 3,500불이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되면은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거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협상을 더 한 겁니다. 협상의 배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일본 방식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국한테 가장 환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방식 자체에 발을 안 담궜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9.9999% 전 세계 모든 투자 협상은 EU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일본만 유달리 잘못된 방식을 걸어갔는데 저희가 그 뒤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왜 EU 방식을 견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김수민 의원님 말씀 지적에 일부 동의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자들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불만족스러워 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게 상대국과 협상하는데 더 시간을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던 점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제약이 됐던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가 계속 사실 우리의 자동차 경쟁은 일본인데 일본과의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것도 현재 산업계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전략이 그렇다면 더 시간을 같이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서 국익 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짧게 토론을 해도 EU 방식으로 저희가 가지 않고 일본 방식의 잘못된 길을 걸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데 시간을 더 끌었어야 되는데 에이펙 때 그것이 나왔다는 결과를 나왔다는 것 같고 너무 자화자찬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자화자찬보다도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한테 좀 말씀드리면 이 협상국마다 파트너들이 좀 다릅니다. 저희의 파트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중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같이 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이